예, 이 시간에는 부동산 감정 평가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감정 평가의 기초 이론을 보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 방식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리고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아주 중요한 부동산학에서 아주 중요한 법령이죠. 그 감칙이라고 약칭하는데, 감칙상 물건별, 뭐 토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무슨 평가 방식에 의하고, 이런 거 물건별로 감정 평가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공감법으로 줄입니다. 이 공감법인데, 공감법에서 감정 평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다음에 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및 지적재산권 등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위의 권리, 상당히 포괄적이죠. 거의 모든 것의 가치를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이. 자, 감정평가의 기능으로는 이제 뭐 매매나 자금 대여, 그 다음에 투자 등의 판단의 준거로 작용을 하겠죠.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물건이나 권리에.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용 보상이나 과세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합니다. 감정평가도 여러 가지 다른 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이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공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접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거니까 이건 공공기관은 아니죠. 감정평가업자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인평가라고 합니다. 공공이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인평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이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그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지보상법이 감정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필수적 평가라고. 그냥 그 어떤 개인들이나 회사에서 투자를 위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의적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주체의 수를 기준으로 한 명이 평가하느냐 또는 여러 그 감정평가 기관이 하느냐. 그래서 평가 주체가 여러 명이면 공동평가, 단독이면 단독평가이죠. 그 다음에 참모평가와 수시평가로도 나눌 수 있어요. 참모평가는 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고용주나 또는 뭐 국가기관, 고용기관에 소속되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고, 수시평가는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그 개인 뭐 사업자로서 외부 의뢰인의 의뢰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죠. 예, 그걸 수시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평가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권리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하고 가격은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이 표와 같이 이렇게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혼용돼서 쓰기도 하는데, 예, 구별될 때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치라는 말은 뭐 시장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부 가치, 투자 가치, 과세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뭐 과세 가치를 할 때는, 과세할 때는 재산세 뭐 부과할 때 그 가치 평가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하고, 시장 가치 평가는 또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장부 가치는 또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근데 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금액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그 값은 하나예요. 가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격은 거래가 이제 존재해야 하므로 과거의 값을 말하죠. 근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가격은 그래서 결국은 이 가치를 기준으로 변동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치도 특정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값이 존재하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치도 변화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다음에 그 가치를 기준으로 변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 또는 가치의 발생 요인 또는 형성 요인이라고 논의되는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예, 발생 요인이 뭐고 형성 요인이 뭐고 이게 발생 요인하고 형성 요인 구별은 별 의미가 없고, 예, 발생 요인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은 그 효용하고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양도 가능성, 예, 이 네 가지가 발생 요인이라고 하고, 형성 요인으로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앞에 4가지, 뒤에 3가지, 7가지가 효용은 뭐고 유효 수요는 뭐고 일반 요인은 뭐고 요걸 아시면 돼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그에 앞서서 발생 요인은 이들의 이 발생 요인 4가지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성 요인도 마찬가지로 이 형성 요인이라는 건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해요. 형성 요인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3가지를 그 의미도 규정을 하고 있고, 자, 발생 요인은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는 효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는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 경제학에서 수요라는 것은 이제 지불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그 뭐 수요 공급할 때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욕망에 비해서 충족 수단이 한정돼 있는 것, 그러니까 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작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도 가능성,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양도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예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형성 요인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국적인 요인을 말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점점 좁혀 들어가는데, 전국적 요인인데 이 전국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 관행, 인구의 연령별 구조, 가족 구성,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말하고, 경제적 요인은 경기나 고용 상황, 행정적 요인은 토지나 건물 규제, 세제, 그 조세제도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대상 지역에. 예,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역 요인이 다소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민의 직업이나 소득, 도심과의 접근성, 공공시설 배치 상태 이런 것들이 지역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내 고객의 양과 질, 교통의 편의성, 공업용 부동산은 판매 시장과 원료 시장과의 위치 관계, 노동력 확보의 난이, 공해 발생 위험성, 예, 이런 것들이 주요한 지역 요인이죠. 그다음 개별 요인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자체의 요인이에요. 부동산 자체의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위치, 지적, 지세, 지실, 지질, 도로와 관계 등 그런 것들 개별적인 자체의 요인을 말하고, 건물은 설계나 시공이 양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것들 이 개별 요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 평가를 위해서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지역 요인은 그 말씀드린 대로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말해요. 인근 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 유사 지역이라는 개념, 동일 수급권 이 개념이 이제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데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걸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인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면은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을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죠. 유사 지역의 이런 그 부동산들은 그다음에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예, 감칙,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감칙으로 약칭합니다. 감칙의 이 개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이제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유사 지역을 보충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 지역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인근 지역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지 그건 이제 감정 평가업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에 딱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대상 부동산의 유형을 고려하고 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천과 같은 자연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인공 구조물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의 경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인근 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할 때. 자, 이 인근 지역과 관련해서 건물의 생애 주기와 유사하게 인근 지역도 생애 주기가 있다라고 학설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 쇠퇴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장기는 이제 건축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지가가 점점 상승하겠죠. 성숙기는 개발이 완료된 시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때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쇠퇴기는 이제 건물 유지 상태가 불량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뭐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쇠퇴가 이제 진척되면은 뭐 밴덜리즘 재물 파손 행위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인구도 감소하고 빈집 증가하고 쇠퇴기를 천이기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각 시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분석으로 이제 파악된 인근 지역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다음에 당해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개별 분석까지 마치면 개별 부동산의 이 가치를 판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 1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들도 이 개념들 예를 들어서 최유효 이용 원칙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이 원칙이 뭘 의미하느냐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가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최유효 이용 원칙 첫 번째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격 원칙 또는 가치 원칙 중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 어떤 부동산을 가장 최유효 이용할 때 그 가치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 원칙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변동하지만 가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를 인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 원칙 가치는 장래 수익성이나 수익성이 중요하죠. 수익성이나 쾌적성에 대한 예측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감정평가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가법, 원가, 그 부동산을 뭐 건물 같은 게 특히 건물을 부동산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었느냐, 원가가 얼마냐,
원가법에 의해서 원가 얼마면은 그거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비교법이 있어요. 주변 특히 이제 그 인근 분석 이런 거 말씀드렸죠. 지역 분석 비교해서 비슷한 사례의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느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수익법이에요. 그 부동산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예. 요 세 가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이제 그 감정 평가 방식의 세 가지가 인정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예측 원칙은 수익성에 대한 예측의 영향을 받아 결정됐으니까 이 예측 원칙인 이 수익 방식의 감정 평가 방법하고 관련이 깊은 원칙이죠. 자, 그다음에 균형 원칙 또는 비례 원칙.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심지 제일 뭐 서울 시내 중심지에다가 허름한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 부동산 자체의 최대 가치를 위해서는 토지가 비싼 곳이면 건물도 비싼 곳이어야 된다. 또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뭐 건물 내부 구조 디자인 등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의 크기에 비해서 거실이 협소하거나 뭐 부엌이 너무 큰 경우 이런 것들도 최대 가치 구현이 저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이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 법칙.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액을 증가시키면은 투자당 수익이 점점 증가한다. 이걸 체증이라고 표현해요. 점점 증가하는 걸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에 더 도달되면은 이제 점차 감소해요. 예, 투자당 수익이 점차 감소한다. 이걸 이제 체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의미입니다.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각 구성 부분이 전체 가치에 기여한 양의 합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을 만드는데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전체 가치에 기여한 양의 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증축해서 1억을 들였는데 1억을 했지만 건물 전체의 가치는 뭐 5억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가치는 1억만 증가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기여한 만큼 5억만큼 가치가 증가했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각 구성 부분의 가치는 그것이 또 그 전체 부동산 가치에 기여한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인근 토지를 매수한다거나 인근 토지를 뭐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인근 토지 매수해 가지고 거기 기존 토지하고 합쳐서 건물을 올리면은 훨씬 가치가 증가할 때 1억 원이 아니라 뭐 한 10억 원 가치가 증가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판단할 때 그런 토지 매수할 것인지 여부 증축할 것인지 여부 판단할지 유용한 원칙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잉여 생산성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으로부터 소득 중에서 다른 생산 요소, 그 생산 요소는 크게 자연, 노동, 자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이제 자연에 속하니까 이 자본과 노동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 토지의 소득이라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 원칙과 외부성 원칙. 적합 원칙이란 말은 부동산이 시장의 요구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지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주변하고 적합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외부성 원칙도 적합 원칙과 이제 비슷하니까 함께 넣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사회, 경제, 행정적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는 말이니까 거의 유사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 원칙. 경쟁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경쟁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초과 이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소멸되니까 경쟁에 의해서 소멸되니까 일시적 초과 이윤을 장래에도 계속되려고 판단해서 대상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그 수익 방식에 의한 부동산 평가 시 주로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원칙.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칙이에요. 네. 부중성이 존재하지만 이제 택지 조성이나 건물 신축, 용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중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도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공급량 증감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과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지역 분석에서 유사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예, 유사 지역의 이제 대체 원칙에 관련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효용이 동일하면은 뭐 가격이 싼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또 효용이 큰 부동산을 선택하니까요. 항상 대체 원칙을 염두에 두어라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기회비용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을 특정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라지는 대안적 용도 중 최선의 것에 의해서 그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감정평가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원칙에 대해서는 감칙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그 다음 원칙이 현황 기준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은 물건 기준,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시장 기준 원칙은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에요. 그 가치에는 뭐 투자 가치, 그 다음에 뭐 장부 가치, 과세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 가치가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것은 이것도 감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예, 대강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시장 가치라는 거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법령에서 다른 가치를 시장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로 평가해라라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고,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면은 그에 따라야 돼요. 세 번째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서 감정평가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표지에 별도로 이게 적시를 해야 돼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음을 적시해야 됩니다. 다른 경우에도 이제 감정평가서 표지 말고 그 내부에는 분명히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가치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의뢰인이 했을 경우에는 표지에다가 적시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는 뭐 말씀드렸듯이 장부가치라는 것은 취득 가격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가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가치는 특정 용도로 사용할 때 산출하는 장래 수입의 현재가를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가치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 다음에 투자가치는 특정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가치는 조세 부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치. 예, 뭐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어떤 물건에 상속을 했을 때 상속세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치, 보험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 가치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뭐 자연보호 목적의 토지 수용 등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보존과 같은 공익적인 이용일 경우 비경제적 이용을 말하는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 그때 이럴 때는 이제 시장 가치보다는 높은 보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공익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자, 두 번째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의 현황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짜, 완료한 날짜를 말해요.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 그래서 그 시점에서 현황이라는 것은 그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에 개발 제한 구역이면은 그 개발 제한 구역인 상태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현황 기준의 원칙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그건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평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즉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고 했죠. 그걸 실제와 다르게, 현황과 다르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조건부 평가할 수 있느냐?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또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또는 그 통념상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2와 3의 경우에는 이 검토해서 그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그 검토 내용과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을 붙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되고 의뢰인이 요청해서 그렇게 조건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 표지에 그걸 적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뭐 합리성 및 그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결여됐음을 이유로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외로는 시점을 그러면 가격 조사 완료 시점 이외의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그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그 소급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제 소급 평가. 그다음에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보다 미래로 하는 그걸 평가. 그걸 이제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된다는 게 일반적인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인데 감칙은 이에 대한 감칙 규정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감칙에서는 구조 2항인데 이 기준 시점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명백한 의미는 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대로 소급평가와 기한부평가도 아주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이 문헌의 문구를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그 물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개별 물건 평가 원칙,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괄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평가. 왜냐하면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물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권, 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유권, 대지권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걸 일괄해서 예, 그 평가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의 획지, 경제적으로는 일체로 일체 하나의 단위로 하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여러 개의 토지죠. 그런 경우에도 하나의 획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경우, 그것도 이제 그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하나의 획지니까 평가하는 거, 그걸 일괄 평가. 그런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런 일괄 평가 예외는. 그다음에 구분 평가. 구분 평가는 뭐냐면은 하나의 물건에 가치가 서로 좀 그 부분마다 가치가 달라요. 예, 하나의 물건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구분 평가도 그걸 구분 평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이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는 층별로 그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 또는 하나의 필지 중 도로에 접해서 그 지상에 상가가 세워져 있는 부분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아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그걸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부분 평가라는 거 있는데 이건 하나의 물건의 그 가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해요. 물건의 가치가 부분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경우, 그걸 부분 평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필지의 일부분만이 도로 건설을 위해서 수용될 경우,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부분 평가, 구분 평가하고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또는 부분 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감정 평가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감정 평가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평가 순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와 같은데요. 이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감측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차도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두 번째는 처리 계획의 수립, 세 번째 대상 물건의 확인, 네 번째 자료 수집 및 정리, 다섯 번째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여섯 번째 감정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의 그 결정 및 표시입니다. 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것은 감정 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해야 돼요. 다음 기본적 사항이란 뭐냐면은 의뢰인이 누구냐, 의뢰인, 그 다음에 대상 물건, 그 다음에 감정 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네. 그리고 감정 평가의 조건, 기준 가치,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처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 물건의 내용과 규모에 따른 자료 수집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일정 등 계획 수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확인은 원칙적으로는 그 감정평가 시에는 실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두 번째, 유가증권 등 대상 물건의 특성상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실질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는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 자료. 권리관계,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나 물리적 형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죠.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 두 번째, 요인 자료. 그러니까 일반 요인, 개별 요인, 지역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요인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자료, 각종 거래 사례에 관한 자료예요. 또는 수익 사례나 또는 감정평가 선례나 이런 것들, 예, 어떤 것들이 뭐 사례자료에 해당되느냐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확인 자료에 속하느냐, 뭐 요인 자료에 속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거. 여섯 번째, 감정 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선가액 조정인데, 감정 평가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분류되어 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칙은 대상 물건별로 적용하여야 할 감정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뭐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다. 뭐 감칙에서 14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건물은 원가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뭐 거래사료의 비교법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그 산출한 가격하고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겁니다.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칙에 규정된 이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산가액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이 감칙에 규정된 방법하고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이 시산가액을 검토 결과 감칙에 규정된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두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칙에 규정된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다른 방법을 또 주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감칙에 규정된 거예요. 감칙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상가액 조정 절차까지 다 맞춰가지고 평가액이 결정되면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이제 의뢰인에게 교부를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럼 감정평가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감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쭉 되는데, 예, 나를 보죠.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이 가해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에 포함할 사항. 예, 이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이 여기 1부터 감정평가 업적 명칭, 의뢰인의 성명, 대상 물건, 그 다음에 대상 물건 목록의 표시 근거,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조사 기간, 감정평가서 작성일,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 및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합리성과 적법성, 그 다음에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감정평가 조건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다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이런 것들. 네,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에 이 포함될 사항은 이 적용한 감정평가 방법,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고 이제 다음에 배웁니다. 감가수정 및 시상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표준제 선정 내용, 예,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다음에 배우는데 일단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의 서식, 감정평가서는 감칙 별지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감칙 별지 같은 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사이트를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뜨죠. 그래서 뜨면은 여기 이 부분 별표 서식 부분을 클릭해 보면은 그 서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칙 별지의 서식을. 그런데 이 그 감칙 별지 서식이 아니고 또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표준 서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칙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감칙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신의와 성실로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능력상 또는 이해관계상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도 인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감정평가업자가 그 일정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어요. 그 물건의 가치를 뭐 주변에 뭐가 들어서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토지 가격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어떤 그 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달지 공장이 옆에 들어선달지 그런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될 건데 그리고 성취될 미래 시점인데 그걸 명백히 밝히지 않았어요. 예, 감정평가세 시점에도 마치 그냥 당시 조사 완료 시점의 그 가치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대법원은 이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의 산정을 위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료 검토 및 가격 형성 요인의 분석을 할 의무가 있고 특히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거나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제시된 자료와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평가의 그 산출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하면은 대상 물건의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그 사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 형성 요인의 분석이 어렵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 감정 평가업자에 대해서 징계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현황 기준 원칙의 예외로 조건부 평가하고 소급 평가, 기한부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기한부 평가는 결국 그 조건부 평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평가는 그 조건부 평가가 이렇게 법상으로 6조 2항에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으니까 기한부 평가도 그 정도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부 평가하고 구별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소급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격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칙은 물건별로 그 감정평가 방법을 규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물건별로 어떤 방법을 하는지를 배울 텐데 그에 앞서서 그 감정평 뭐 토지에 대해서는 뭐 그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 하면은 그리고 뭐 건물에 대해서 원가법을 한다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뭐고 원가법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이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핵심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가 방식 이렇게 이 표를 잘 아시면 돼요. 감정평가론에서는 원가 방식하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방법은 각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는 소유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도 거래사례법에도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
이게 비교 방식인데 요 임료가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소유권 가치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고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는 수익 환원법하고 분석법이 있어요. 환원법은 역시 소유권 가치,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예. 요거 두 가지 방식도 수익 방식의 원리, 기초 원리, 원가 방식의 기초 원리는 비용, 원가가 얼마냐 그거고 비교 방식의 기초 원리는 거래 사례요. 거래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네, 거래 사례에 따라서 비슷한 물건이 뭐 1억에 팔렸으면 이 물건도 비슷하니까 1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 방식은 수익 뭐 1년에 매년 얼마씩의 수익을 올릴 거니까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다. 예. 현금 우리가 배운 투자론에서 본 현금 할인 수지법 이것들이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공시지가 기준법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비교 방식에 속해요. 근데 거래 사례에 의하는 게 아니라 비교 표준지의 가격이 얼마니까 이것도 이 개별 토지도 표준지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니까 이거 얼마다. 이 비교 방식이죠. 근데 거래 사례를 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비교 방식에 속하지만 거래 사례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소유권 가치를 이제 그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를 평가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감정평가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이건 뭐냐면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뺀 값입니다. 원가법은. 그 다음에 적산법에 의해서 임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기초 가액, 물건의 기초 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가액의 기대 이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어느 정도 이율을 기대한다라는 게 그러면 임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필요 경비를 더하면은 임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그 거래 사례 가격에 임대 사례 비교법은 임대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거래 사례 가격에 사정 보정, 예, 그 사례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사정이 어떤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점, 그때 뭐 6개월 후에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다 시점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들을 또 좀 비교하고 사정 보정에서 하기는 하는 건데 예, 또 가치 형성 요인도 비교한다고 이렇게 법령에 문구가 나와 있으니까 예, 이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가치 형성 요인도 비교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이것도 뭐 가치 형성 요인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 후 이것도 이제 사정 보정에 들어가는 거죠. 예, 보정 후 산출한다. 그래서 거의 이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는 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느냐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냐 그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은 장래 기대 수익으로부터 산출하는 거고 수익 분석법은 기업 전체의 총 수익을 분석하여 예측한 대상 물건의 기대 수익, 기업 전체 총 수익이 5억이다. 그 다음에 예측한 대상 물건은 기업 전체의 재산 가치 중에 이제 일부니까 요것은 이 기업 전체 총 수익이 5억이니까 이건 한 뭐 5천만 원 정도는 산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 수익을 내서 거기다가 필요 경비를 더하면은 수익 분석법에 의해서 임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감정평가 그 절차에서 봤듯이 이것들은 이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토지에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 주된 방법이 아니라 이것만에 의합니다. 시산가격 그 조정 절차가 원래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다. 이렇게 공감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감칙에도 물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이나 경매 등을 위한 평가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수익을 기준으로 수익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성비용은 원가, 비용을 기준으로 원가법에 의해서 원가 방식으로 감정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이나 그다음에 담보권 설정, 경매. 그래서 담보권 설정이나 경매 등의 경우라는 것은 이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감법 시행령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법원의 계속적인 소송, 계속 중이란 말은 법원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인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평가. 그 다음에 또 경매를 할 때도 감정평가 하죠. 그때도 토지의 경우에는 꼭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이런 경우에도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토지를 제외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시상가액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건 이제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원가법에 의하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건물의 평가는 다음 중 23회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이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건물은 원가법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평가액은 일괄 평가할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하고 구분해서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은 임지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나 숲을 말하는데 한자 어려운 한자죠. 이럴 때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역시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고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평가액을 합산하고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에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는 원가법. 이게 부동산은 아니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이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도 지문의 하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해서 감정평가돼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고 항공기 원가법. 그 다음에 단 본래 용도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합니다. 이것도 역시 본래 용도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고요. 자,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합니다. 임대료는. 그 다음에 무형자산, 광업권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한다. 그 다음에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 규모와 가행 조건, 작업 조건을 어려운 한자어로 말하는 말입니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 유휴 시설은 불포함한다. 그리고 어업권은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 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한다. 그리고 어장의 현존 시설의 가액은 적정 생산 규모와 어업권 전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 유휴 시설은 불포함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그 외에도 기타도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